두 번째 시간, 두 번째 발제 시간 진행을 맡은 안양일신교회 김홍석 목사입니다. 이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오셔서 본인의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KPM 본부장이신 박영기 선교사님께서 코로나에 대한 KPM의 대응과 코로나 시대 이후의 선교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실 텐데, 여러분들이 받으신 핸드아웃 책자 32페이지부터 있습니다. 32페이지 펴시길 바라고요. 발제 시작 전에 오늘 공동회장 되시고 하나교회 담임하시는 오병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코로나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에 대하여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발제자인 박영기 선교사님을 통해서 두 분의 논찬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저희 속에 있는 모든 거짓과 위선과 불의와 부정과 탐욕과 더럽혀진 우리의 모든 신임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책자 32페이지부터 진행되겠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KPM의 대응과 코로나 시대 이후의 선교 전략이라는 주제로 KPM 본부장이신 박영기 선교사님 나오셔서 발제해 주실 때에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회 해외에서 이렇게 귀한 포럼을 마련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KPM은 본교회 해외의 기도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코로나에 대한 KPM의 대응과 코로나 시대 이후의 선교 전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코로나의 시대입니다.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뿐 아니라 교회와 선교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KPM 선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이동과 사역이 자유롭지 못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귀국하신 선교사님들이 예정대로 선교를 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의 헌신자들도 10년 전과 비교하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케어와 치료가 필요한 우리 선교사들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환영하면서 비자를 기쁨으로 주는 나라는 이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교 환경이 어려운 때에 선교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낼 선교 정책과 전략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를 확인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잘하면 선교의 위기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코로나 시대의 KPM 본부의 대응과 또 코로나 시대의 교회와 선교회를 생각하면서 본부에서 일으켰던 운동과 그리고 코로나 시대 이후를 생각하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제안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KPM의 코로나 대응과 지침에 대해서 우리가 했던 그대로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 1월에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가 대구 경북 지역에 왔을 때 우리 KPM 본부는 이것이 확산되면은 큰일이 나겠구나 짐작하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본부에 있는 우리 8가정의 선교사 부부와 지금 9명 전부 다 25명이서 이를 한 달 동안 그 연쇄 금식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강제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아침이나 점심, 저녁 이름을 쓰도록 했는데 1월 말까지 거의 모든 시간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다 이름을 적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KPM 선교와 후원교회들 선교사들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전력을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운동 소식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에게도 12지부를 통해서 전달되었는데 3월 한 달 동안은 본부 선교사뿐 아니라 KPM 12지부 선교사님들도 지구별로 우리도 기도운동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KPM 모든 선교사들 사이에 기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고 난 이후에 본부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대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교 현장을 위한 대응으로서 제일 먼저 A국 선교사들, 우리가 A국이라 하면은 동북아시아에 있는 큰 나라를 말하는데 그 나라에 박해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자발적으로 귀국해서 안정될 때까지는 비대면으로 사역을 하면서 멤버 케어를 받도록 잘 인도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A국 선교사님들이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KPM 현장 코로나 문제를 생각하면서 국가별로 조치 현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보를 받아가지고 매일 지금 세계가 코로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정보를 우리 선교사들에게 전달하면서 지역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 나라의 선교사들이 계속 자기들끼리 모임을 가지면서 현장에서 좋은 대응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의논하도록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상황판을 운영하여서 매일 업데이트하면서 전달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또 미국 CRC 교단에서 팬데믹 상황 중에 이웃 사랑하기,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선교사들이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할 것인가 하는 책자를 보내주었기 때문에 본부에서 그것을 번역해가지고 모든 선교사들에게 영어와 한국말을 이렇게 배부해서 참고하도록 이렇게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복귀 선교사들과 자녀들을 위한 안식관 마련과 후속 조치를 계속하였습니다. 특별히 계속 선교사들이 귀국하는데 우리 선교사의 38%가 이렇게 본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65윤씨였습니다. 그들이 올 때마다 본부에서는 자가격리 장소를 마련해 줘야 되고 그리고 격리 이후에 안식관을 마련해서 그들이 케어를 받으면서 준비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케어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본부에는 11가정밖에 안식관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전국 교회에 연락을 해서 정말로 교단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65가정이 들어오더라도 우리 교회에 방이 있습니다. 와서 격리하십시오. 여기서 지내십시오.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 65유닛을 격리하며 지낼 수 있도록 본부에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돼서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들어올 것 같아서
우리가 4개의 단계를 발표해 가지고 선교사들에게 일단 다 전달했습니다. 특별히 4단계는 우리나라 대사관 공관들이 현지에서 크로즈하고 다 귀국할 때가 되면은 우리 선교사들이 조국으로 귀국해도 됩니다. 가능한 한 너무 놀라지 말고 버틸 때까지 현지에서 버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사실 팬데믹 때문에 귀국한 선교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65 유닛이 와 있었습니다만은 안식 때가 돼서 귀국한 분들이 그 중에 반쯤 되고, 그리고 오래전부터 질병 때문에 이때 와서 치료를 받으려고 계획했던 분들이 이렇게 오게 되어 가지고 65 유닛까지 올라갔습니다만은 코로나가 겁이 나가지고 그냥 온 선교사님들은 사실 얼마 없었습니다. 참 선교사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감사한 것은 우리 미얀마 사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말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이중고를 당하고 있는 우리 미얀마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분도 계셨습니다만은 새 선교사 가정은 그곳에서 쿠데타 속에서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나와 있는 새 가정들도 현지 성도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한국에 있는 것이 그 불편하다고 하면서 그 위험한 곳으로 가려고 비자를 신청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비자가 나오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참 감사도 하지만은 우리 선교사들의 영성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른 서양 선교사들은 이런 일이 있으면 빨리 그 나라에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오는데 나와 있던 분까지도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KPM 정신이 이와 같은 때에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대단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선교대회와 노예 선교대 선교사 대회는 2020년도에 하려고 했던 것을 1년 연기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코비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사의 결정으로 완전히 이렇게 안 하기로 하고 2025년도에 가지게 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지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열악하기 때문에 방역도 지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부에서 모을 수 있는 거 모아가지고 보내는 그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본부에서 참 모금을 해가지고 선교사들 필요한 만큼 거의 다 보내어 주었는데 두개고래오 지역에는 교회가 30몇 개 있고 전도소가 20몇 개 있어가지고 약 50개 교회가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보내준 돈 가지고 크게 사역을 못하는데 비누 2장씩 사가지고 교회 근처에 있는 마들에게 돌리면서 주님을 간증했는데 정말로 그 모든 교회들이 그동안에 김자선 선교사님, 강정희 선교사님께서 자기가 선교지간 약 30년 사이겠지만 구제의 물품을 받아가지고 선교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답니다. 이분이 처음이었는데 정말로 금식하면서 그 위기 속에 가정가정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전달했는데 그 모든 교회들이 30%에서 80%까지 성장했다면서 사진과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기독교보에 소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9번째인데 코비드-19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도 13명의 선교사들과 2명의 자녀, 15명이 양성으로 판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쪽에 계시는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정말로 본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때 기도회는 별로 할 일이 없었는데 맨박케어 위원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 15명을 카톡방에 하나로 묶어주었고 우리 복음병원에 그 호흡기 전문가이신 옥철호 교수님이 그 카톡방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아픔을 나누고 며칠 때는 이런 증상이 있더라, 이럴 때 이와 같은 약을 쓰니까 좋더라 하면서 옥 교수님께서 그때마다 그분들의 카톡 반응을 보고 이럴 때는 이런 약을 써보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계속 전달했는데 감사한 것은 한 명도 죽지 않고 그 한 달, 2달 이렇게 지남으로 말미암아 거의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또 인도에서 지금 2가정이 양성으로 판정이 나가지고 지금
모두 기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멤버 개원이 중심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양성에 걸린 분들을 이렇게 케어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그들이 서로 외롭게 있지 않고 서로 카톡방을 나누면서 삶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면서 한 이것이 약을 주는 것보다도 더 큰 효과가 있었는지 다 2달 정도 지나서 회복되었다는 이것을 보고 들을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 시대에 KPM 실시한 4가지 운동이 있었는데 첫째로는 안디옥 교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19년 11월 달에 시작된 이 팬데믹 코로나가 2019년 1월 2월에 대구 경북 지역에 엄청났습니다. 그때 우리가 뉴스를 알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데 대구 경북 지역 교회를 위해서 KPM이 할 일이 있지 않느냐 이런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계속 안디옥이라는 말이 떠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일으키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KPM 선교사들이 현장에 세운 교회가 1200교회가 되는데 다 열악합니다. 자립하는 교회는 중국, 대만과 일본에 있는 교회들 외에는 참 적은 편입니다만 대만 교회와 일본 교회들이 중심으로 되어가지고 정말로 현장에 있는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한 어머니 교회를 기억하면서 헌금을 보냈습니다. 헌금과 격려의 편지를 보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에 들어온 돈이 2,8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800만 원을 대구 경북 지역에 5개 노예가 있는데 노회장을 통해서 5교회씩 추천을 받고 나머지 30개 노회장을 통해서 1교회씩 추천받아가지고 나누게 해가지고 2,800만 원을 조국교회를 섬기는 그 일에 이렇게 하는 안디옥 교회 운동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선교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 있은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안디옥 교회 다시 있다 하더라도 이제 선교사들과 현장의 교회들이 더 많은 것을 다음에는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현재 있는 교회들이 우리 선교사만 대강 알았는데 이 선교사 배후에 한국의 고신교단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현재 있는 성도들도 이해하게 되어서 더 가까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후원교회 편지 보내기 운동을 했습니다. 팬데믹이 되면서 교회 집회를 잘 하지 못하고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교회 현금이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은 선교비가 줄어든다. 이런 소문이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본부에서는 선교사님들을 대신해서 조국교회도 어렵지만 현장의 교회들은 더 어렵고 먹을 것 때문에 의식주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힘든 가운데서도 더 어려운 선교주를 기억하고 선교비를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약속한 선교비를 계속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교단 선교 후원교회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거의 어려운 시대지만 선교비를 카트하지 않고 그대로 보내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모든 선교사들에게 지원할 수 있었고 3년간까지 사역비까지 이렇게 다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선교사들이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우리 선교사들도 그런 마음을 알고 정말로 후원교회들의 그 헌신을 기억하면서 더 열심히 선교해달라고 부모장 서신을 통해서 쓸 때마다 보내고 있는데 우리 KPM 선교사들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의 나눔 운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선교지가 먹을 것이 없어서 성도가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당한다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부산으로 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선교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선교사님, 지금 우리 성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괴로워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활비를 쪼개어서 지금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밀가루를 들고 가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 연락을 딱 받았을 때 제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본부에서 가만히 있으면 이건 죄를 짓는 거다. 그런 두려움이 와가지고 이사회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기쁨을 허락해가지고 3억 모금을 냈습니다. 기독교를 통해서 알리고 후원교회들이 알렸는데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산에도 없던 특별 헌금이었는데 3억 1,000만 원을 우리 전국교회가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선교사들이 그 구제를 할 수 있도록
난 안 하겠습니다는 선교사들께 안 나가지만은 우리 지역에는 필요합니다 하면서 신청한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그 돈을 나누어 가지고 다 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시대 때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 아니라 먹을 것이 없는 성도들과 그 이웃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소독이나 마스크를 이렇게 사가지고 전하는 이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부에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내려가기 운동이었습니다. 내려가기 운동은 선교사들이 코로나 시대에 조국의 어려운 교회들을 방문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서 겸손하게 예배를 함께 드리고 조국 교회를 배우고 섬기는 운동이었습니다. 가능한 한 노예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교회 본부 선교사들이 방문해서 조용하게 예배 드리고 정말로 우리 선교사들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조국교회가 선교하고 있다는 이 생생한 모습들을 선교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려가기 운동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맑은 물처럼 내려가고 낮아져서 어려운 교회들을 조용히 방문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 운동이 계속된다 그러면은 우리 고시종의 모든 어려운 교회들이 100% 선교에 동참하는 것은 저는 시간의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산에 있는 어느 교회를 주일날 방문했습니다. 참 교인들이 10명도 안 되는데 우리 부부가 가서 조용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인들 식사 대접할 그런 행변이 안 돼서 우리가 다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께서 본부장님 오늘 회개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는 큰 교회만 하는 줄 알고 개편을 해서 한 번도 기도 못했습니다. 이제 금요일 철학회 때마다 우리 개편을 기억하며 선교사를 위해서 이제 꼭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큰 위로를 받고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계속 내려가기 운동을 하면서 2021년도에는 어려운 교회 131곳 교회에 3,700구의 선교 달력을 선물로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KPM 본부는 정말로 고진총회 교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선교는 큰 교회가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작은 교회도 기도로 동참할 수 있고 사람을 보냄으로 동참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선교의 방법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이것은 선교사들이 계속 내려가서 모든 교회에 내려가게 되면은 시간만 되면은 다 동참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깨달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시대 이후 전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선교사들이 탈받고 많은 선교 본질에 충실하자는 전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 홀리 테크놀로지, 홀테크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선교사 개개인의 충실한 개인정성과 야성을 키우는 일에 집중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KPM 선교사의 영성, 개개인의 영성과 KPM 선교사들의 집단 영성이 향상된다 그러면은 우리의 선교는 코로나 시대에도 살아남는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아프고 후배가 없다 하더라도 현지에서 영성이 높아가지고 이들과 같이 돼서 그들과 같이 살면서 내가 내 생애를 다 바쳐서 이 선교지에서 선교하겠다는 이런 영성만 일어나면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저는 성령께서 우리 KPM 선교를 인도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본질을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 선교사들과 교회가 함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회개의 능력, 경건의 능력, 복음의 능력, 겸손의 능력, 사랑의 능력, 순종의 능력, 기도의 능력, 긍휼의 능력, 섬김의 능력, 성결의 능력, 순교신앙의 능력을 회복하는 이것이 바로 본질로 돌아가는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doing보다 being에 사람을 모으는 것보다 사람을 세우고 흩어지게 하는 일에 권위보다는 섬김의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히 지속되는 사역에 돈보다 사랑의 인기보다 인격에 경건의 무용보다 경건의 능력에
모든 관심과 마음을 교회와 선교사들이 집중하는 이것이 본질로 돌아가는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또 우리가 정말 홀테크를 잘하기 위해서는 바른 방향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설교하고 있는가 그것을 어디에 기준을 두냐 하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교회는 선교사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힘과 관심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쏟게 되는 이것이 바로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 있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그리고 사탄에게서 나오는 것이 있고,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있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온 그곳에 교회와 선교사들이 온 관심을 쏟으면은 바른 방향으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가정, 하나님께서 나왔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고,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나라마다 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전도해가지고 가르치고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일꾼을 세워가지고 그들이 스스로 그 나라에 책임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교회가 하나님께서 나온 이런 곳, 아가페 의사, 정말 이곳에 관심을 쏟고 성경 말씀에 관심을 쏟고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성품, 오늘 조셉 선교사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생태계 회복을 말씀했는데 천지만물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런 곳에 정말로 토탈적으로 관심을 쏟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교가 열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물질이 엉뚱한 데로 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또 4번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개인 전도가 최고로 좋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사람들을 많이 모이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항상 개인 전도 준비를 잘해가지고 언제든지 개인적으로는 적절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전도의 왕들이 되면 참 좋겠어요. 우리 선교사들이 내가 전도해가지고 내가 가르치고 그들이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 그러면은 선교사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사람이 있는 한 선교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피곤이 있더라도 내가 전도하고 내가 세운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세례를 받는다, 안수를 받는다 이런 모습이 있으면은 선교에서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의 선교를 이끌고 있구나, 이런 영적 설립이 있게 되면은 선교가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이런 영성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5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6번도 중성된 제자를 세우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번에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교육성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국교회 초대 선교사들은 사경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교회보다도 빨리 자립하고 자전하고 또 성장하는 교회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말씀 가르치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고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의료 사역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들을 이렇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회복시켜서 안정시킨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는 확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교단은 정말로 병원이 있고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프라를 잘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전문인 선교사들이 많이 나와서 목사 선교사들과 전문인 선교사들 50대 50이 되도록 우리 KPM에서는 2030년대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새로운 전략을 지금 짜놓고 2030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9번에 말씀했는데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마다 가정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정을 세우는 이 일에 우리 선교 전략으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와 쓰임받은 2세대 모든 교회들이 유산으로 남겨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코로나 시대에 상관없이 우리 모든 선교사들이 집중해야 될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변화되는 선교 지형을 고려한 KPM 맞춤형 전략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선교 4세대 선교하지 않습니까? 1세대는 그 해안, 2세대는 내륙, 3세대는 이렇게 그 미준도 종족, 이제 4세대 선교를 하고 있는데 모든 4차 산업혁명을 이용해가지고 또 모든 그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전략을 이 시대에 맞게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큰 사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서는 현지인 제자와 함께 전방 개척 사역 방안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한 것은 우리는 현지 지도자 양성에 지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선교사들이 전도하고 키우고 세운 제자들 한 명씩을 다 추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우리 KPM에서 현지 지도자 양성을 위한 기금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그들이 잘 자라게 하여서 그들이 현지의 지도자가 되면은 그들과 우리 선교사들이 더 복음이 필요한 전방 개척으로 나가는 이런 전략을 지금 세워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지 지도자들과 이제 본부와 관계를 가지면서 현지 지도자들이 선교대회 할 때마다 그들도 다 와서 훈련을 다시 받고 KPM 정신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때가 되면은 그동안에 없었습니다만은 KPM 협력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현지인들까지도 정말로 함께 힘을 합해서 전방으로 나갈 수 있는 전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디아스포라 선교입니다. 지금 매년 전 세계를 볼 것 같으면 이동 인구가 10억입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약 250만 명이 있습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좋은 찬스입니다. 그동안에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데 난민이라든지 또 그들이 모여 살고 있는 나라에서는 그렇게 핍박 없이 접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사람들이 이동을 디아스포라 하도록 해가지고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지만은 선교는 타이밍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KPM에서도 이제 난민 선교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프리카 우간다에 이슬람 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 난민 집단이 많은데 우간다가 네 번째로 많은데 특별히 거기는 대부분 이슬람인데 우리가 이번에 팀으로 또 현지에서 지도자가 된 사람들과 한 팀이 되어서 이제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들어온 분이 많이 있는데 국내 이주민 우리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선교하기 어려운데 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교적인 차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팀 사역과 네트워킹 사역,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에 속지주의를 많이 강조해 왔는데 이제 속인주의를 우리가 겸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행정적으로는 본인이 위치한 지역구에 소속되어 있지만 사역과 기능적으로는 정말로 자기가 전하는 대상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연구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운동을 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곧 정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능별 네트워크 활성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KPM에는 지금 KPM 선교사 안에서 신학교 사역하는 선교사들 그 KPM 10이라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또 이슬람 선교하는 사람들 네트워크 KPM M네트라는 그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사역하는 사람, 어려 선교하는 사람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이 나라에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여기 가서 도와주고 또 여기 가서 도와주고 하면서 네트워크가 잘 돌아가도록 해가지고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들이 활용되도록 하는 그 일을 지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지금 어린이 사역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살 이하 되는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는데 이 어린이 사역 전문가들을 많이 이렇게 훈련시켜가지고 어린이 사역에 좀 더 집중해가지고 어릴 때뿐 아니라 그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 선교사들이 계속 가르쳐가지고 그들이 때가 되어서 정말 헌신하게 하고 교회를 돌보게 하고 그 나라를 책임지게 하는 일을 그냥 어른 때부터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바로 시작하는 일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로는
비대면 플랫폼 선교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그 4차 산업혁명을 하나님께서 먼저 잘 일어나도록 한 다음에 팬데믹이 오겠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어요. 만약에 4차 산업혁명이 오지 않고 바로 팬데믹이 왔다 그러면은 아마 선교주하고 우리 소통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KPM도 국제회의를 그냥 그 온라인으로 뭐 일주일에 몇 번씩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요즘은 너무 편해요. 돈도 들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딱 필요한 말만 하기 때문에 모여가 하면은 회의가 2시간 걸린다 그러면은 딱 영상으로 하면은 보통 1시간 하면은 깔끔하게 끝나거든요. 하나님께서 4차 산업혁명을 먼저 주시고 팬데믹이 온 것은 또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 때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영상, 앱, SNS, 유튜브, 페이스북, 스마트폰, 방송 등을 통해서 비대면 플랫폼 선교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KPM이 감사한 것은 지금 구글 클라우드 회사에서 엄청난 양을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적적으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든 데이터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앞으로 아마 10년 정도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아무리 많은 정보를 보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는데 이것을 잘 이용해 가지고 정말로 선교지와 우리 본부와 그리고 선교지 지도자들과 항상 네트워크가 되도록 해 가지고 정보가 바로바로 교환되도록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사람을 보내고 필요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준비해 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사이버 도서관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책들이 많이 부족한데 정말로 이것이 곧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현장을 마음껏 이렇게 돌보는 우리 KPM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그림을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코로나 이전에는 선교사들이 뭐 필요합니까 하면은 이 그림에 나오는 큰 그림들이 나와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때에 맞는 전략을 우리 KPM이 세워가지고 선교사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4차 산업혁명을 충분히 이용하는 선교가 되도록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7번째로는 헌신자 발굴 및 동원을 위한 분명한 정책을 취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헌신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노예를 통해서 선교 헌신자를 발굴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35개 노예가 있는데 노예 안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정말로 선교를 잘할 수 있는 한 분들을 추천한다 그러면은 1년에 35가지 훈련 받게 됩니다. 얼마나 큰 자원이 됩니까? 그리고 노예에서 그분 한 분을 이렇게 우리가 훈하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선교사 자녀들이 바로 큰 자원입니다. 선교사 자원들을 잘 갖고서 이들이 대를 위해서 선교할 수 있도록 하면은 우리 KPM은 540명의 선교사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30%만이라도 헌신해가지고 아버지 엄마를 따라서 선교한다 그러면은 선교 헌신자가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은 지금부터 전략을 가지고 그들을 잘 도운다면은 자원이 생길 거로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세 번째로는 232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KPM이 자랑입니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선교대회와 선교 축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교 도전하고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도록 준비하면은 우리는 아직도 그래도 자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로 전문인 선교 헌신자 발굴입니다. 오늘 안용웅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인 정말로 사회 필요합니다. 우리 후원교회와 그리고 고신대 훈련은 우리 관계 좋습니다. 우리도 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KPM과 함께 전문인 선교를 하게 되면은 정말로 2030년도 가면은 거의 50대 50으로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저는 전문인 여성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성 사역자들이 현재 가서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과 중년 여성, 노인 영성들을 위한 남성이 하지 못하는 사역들을 많이 감당해야 되는데 KPM에 지금 14명밖에 독신 선교사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정말로 바뀌게 해가지고 이렇게 큰 교단에서 여성 선교사가 이렇게 적은 선교단체는 정말 우리 KPM밖에 없습니다. 저는 본부장으로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교단에서 조금만 신경 써주면은 우리 교단의 많은 싱글 선교사님들이 다른 단체 가서 나가고 있어요. 왜 그리 갔습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답 안 하겠습니다. 다 아실 것입니다. 참 인재가 많은데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넓히면 다 될 수 있는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지 교회를 통한 선교 헌신자를 동원할 것입니다. 우리 현지 지도자들 우리가 계속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KPM이 함께 선교를 간다면 KPM이 국제화될 것이고 우리보다도 그들이 현지 문화와 언어를 탁월하게 알기 때문에 더 선교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교단이 있고 현재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KPM이 국제화로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2030년도까지 2030 비전을 세우고 전국교회와 의논하면서 발표해가지고 그것으로 달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선교사들과 온 교회들이 날마다 겸손하게 엎드리고 성령께서 우리 KPM을 이끌어달라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물처럼 흘러내려가는 이런 사회가 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아주신 KPM 본부장 박영기 선교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박수로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이 나오셔서 너무 참여를 해주실 텐데 여러분들이 책자 47페이지와 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를 맡아주실 분은 본회 대표회장을 역임하신 이승구 목사님께서 논찬해 주시겠습니다. 또 두 번째 발제에 대해서 또 두 번째 논찬 맡아주실 분은 군포 이주와 담화센터 방화 선교사님 관계사를 담당해서 국내 이주민 사역부를 섬기고 있는 김광남 선교사님께서 여성 선교사의 입장에서 논찬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1강에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성경적, 성교신학적 그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오늘 두 번째 강의에서 우리 박 선교사님을 통해서 실질적 전략 검토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 포럼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 참여한 분들이 진지한 대응답을 해야 될 필요를 절감하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6.25 전쟁으로 인해서 3년간 고통을 겪었던 그런 역사적 경험 이후에 70년 만에 다시 1년 이상이 지속되는 이런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는 사회뿐 아니라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교회마저 흔드는 그런 일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 재앙은 특히 해외 선교에 생을 건 선교사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해보았습니다. 한번 선교지를 떠나면 돌아갈 길조차 없어서 몸과 마음이 갈라져서 일일이 떠드는 선교사가 많습니다. 우리 교단뿐 아니라 각지에서 어마어마한 선교사들이 지금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로 어쩌다 들어왔는데 귀임을 하지 못해서 수개월씩 헤매는 분들이 있고 심지어는 한국 교회를 배운다고 신학생, 베트남에서 26명의 신학생이 작년 2월 초에 들어왔다가 귀국길이 없어서 베트남에서 오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돌아가지 못하고 기도원을 전전하는 그런 신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 KPM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제 전통적인 선교 방식은 접어야 할 때가 온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드는 시점에 선협이 포럼을 열고 광장으로 나온 우리 본부장님을 통하여 촘촘한 대응 방법과 미래 전략 대책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카데믹한 언어가 아니라 매우 실천적인 언어를 동원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혼자서 괜히 KPM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런 생각을 글을 읽으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KPM의 대응 전략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9가지로 제시하셨는데 그건 크게 2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영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기도운동을 벌였고 그것은 매우 적절한 대응책이었다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영적 전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타문화권에서 선교하는 일은 목회를 해본 사람이면 모두가 다 정말 절실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기 백성도 전도하기 어려운데 타문화권에서 어떻게 복음을 설명하며 선교할 것인가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힐 때도 있습니다. 유일한 길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고 그 길은 기도하는 길이라는 사실 우리 머리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박 본부장님은 이 점을 한시도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KPM 본부장은 맡아 일을 시작하면서 그런 기도하는 일을 직원들과 온 선교사에 강조하였고 실제로 자신도 기도하는 일에 엄청난 시간을 할애했고 이런 사실이 일선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고 우리를 퍽이나 안심시키는 그런 모습이어서 저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자 더욱 기도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였고 전 선교사들이 금식 기도운동에 동참한 일까지 이끌어내었습니다. 제가 국내 교회들을 좀 이렇게 돌아보는 가운데 어떤 곳은 코로나가 몰라서 찾아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동네도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주일 예배도 제대로 안 하고 새벽기도 안 하고 그런 교회를 보면서 아주 정말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모르는데 오늘 선교사님들은 있는 곳 벗어난 곳 어디서든지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기도는 목회사 입장에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평생에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에 제대로 들어가는 것이 몇십 분 걸릴 때도 있는 그런 것인데 이런 일을 우리 박성수님 깨닫고 기도하셨고 그 열매를 현장에서 보여주었고 본부장이 되어서 선교사님들에게 강조하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질적 대책으로서 사랑 운동을 벌린 것은 매우 탁월했다고 생각합니다. KPM이 이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가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생각하면서 시행한 4가지 사랑 운동 중에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안디옥 교회 운동, 역안디옥 운동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서로 구제음을 주고받은 이야기 너무나 감격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피자는 요즘 제가 교단 소식이 좀 어두워가지고 기독교도 잘 못 보고 해서 정말 잘 몰랐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런 기록을 보면서 그것도 성도들이 2,800만 원 이상의 선교비를 한국으로 보내왔다. 제가 처음 들으면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런 사람으로 보통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을 고신교회가 선교한 현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선교의 최첨단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 온천교회도 또 왔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온천교회는 어려움을 극복한 다음에 21명이 혈장을 기증하고 부산시에 코로나 치료비 연구를 위해서 5천만 원을 기증하는 그 방역 기금을 내놓는 규모 있고 생각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전달됐다는 말이 이정은 선교사님 그걸 썼던데 그게 참말인가 아직도 물어보지 못했습니다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선교지로부터 사랑을 받은 KPM은 역으로 선교지를 돕는 일을 했고 3억 이상의 노고를 했다는 사실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현장 지원의 결과로 오늘 이제 성교사님 구체적으로 이야기도 하셨는데 30% 80%의 교회 성장이 현지에 있었다. 구절을 나눠주면서 그래서 그런 일들은 조금 나팔을 불어도 괜찮지 않겠는가.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나를 위한 일이 아니고 성교를 위한 일이니까 좀 크게 그렇게 좀 많이 알렸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감사하고 또 그렇게 할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 좀 한 것은 한국 교회로 보내준다고 해도 그걸 한국이 아니라 다른 선교지로 연결을 좀 해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이 사태 때문에 선교 대회를 작년에 해야 될 미뤘다가 그러면 다시 그냥 하지 않는 걸로 해버렸습니다. 언제 이럴지 알 수 없도록 됐습니다. 꼭 해야 되는 선교 대회였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그리고 지금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걸 그냥 멈출 일이 아니라 선교 시스템, 선교 방법, 선교 현장, 선교의 변화, 선교 현장의 발굴 여러 가지 위해서 필요한 일인데 어떻게 하든지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전략을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들었으니까 기억 속에 잘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차세대 선교 현실의 발굴과 동원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를 했습니다. 많이 쓴다는 것은 관심 많고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점에 관해서 열심히 생각하시고 고신 2세대 선교사의 사명감을 잘 드러내어 주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지, 특별히 현지의 선교사 자원들을 발굴하고 동원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앞으로 두고두고 눈여겨보아야 할 일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고 전략을 제시하면서 선교 지형의 변화에 따른 KPM의 맞춤 전략의 필요성 이것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정말 우리가 타성해졌던 것이 아니라 현지를 제대로 분석하고 그게 맞는 전략을 찾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전방의 선교 시대로 옮겨가는 제4세대 선교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 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차기 본부장에게 과제로 위임을 하면서 지적을 하면서 넘겨주시면서 가시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의 매우 탁월한 그런 강조점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이런 일을 하면 겪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 본부장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제 선교단체와 혹은 기능별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그 점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 선교사들이 자기 혼자 자신이 처음으로 마치 무슨 사역을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선교사가 가는 모든 곳에는 현지 교회가 있고 그 교회들 반드시 제가 볼 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널리 알리고 해서 함께 가는 현지 교회의 팀 사역 이것을 온 교회가 열심히 온 선교사들이 열심히 하고 후원하는 교회도 어떤 지역의 어떤 교회들과 협력하는지를 알 수 있을 만큼 좀 그렇게 해주어서 이 선교가 그야말로 네트워킹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발표를 하시고 제안을 해주셨는데 한국교회의 선교 역량 강화, 선교의 본질 회복, 영성과 야성의 강화를 주장하는 박범재 외침이 어떻게 의사결정기구와 교회들에 전달될 수 있는지 본격적이고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로만 끝나지 않고 제대로 구체화하는 그런 과정들을 잘 밟아주시기를 우리 KPM 이사장님과 여러 총회 관련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박 부장님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하는 선교 현장의 변화를 직시하면서 대안을 마련한 선교 정책 가슴에 품고 있고 말씀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내 이주민 선교사 김강남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더군다나 저희 본부장님의 발제에 논찬자로 서게 되어 매우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다.
교단 차원에서 코로나19 시대의 대응과 이후를 대비하는 이번 포럼을 가지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를 덧붙이자면 지금 식권적으로 괴로운 여러분들의 졸음을 퇴치용으로 또 여성으로 성별을 바꿈으로 해서 환기용으로 쓰임받는 것에 대한 의미가 또 있다고 봅니다. 팬데믹은 우리 사회와 환경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고 목회와 선교 영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에 대비한 교회와 선교사의 적절한 대응과 준비는 우리 모두의 공통된 과제일 것입니다. 먼저 본부장님께서 현재 KPM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잘 보여주시고 무엇보다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영적인 제안을 해주신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기본 영역이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는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이 경제와 사회 전반에서 융합되어서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앞에 있습니다. 지구의 일상을 한순간에 바꿔버린 이 팬데믹은 4차 산업혁명의 현실화를 약 10년 정도 앞당겼다고 말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시대를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눌 만큼 코로나는 우리의 삶과 역사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노동력이나 힘과 기술이 필요한 시대였다면 코로나 이후는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디자인하는 그런 감성과 섬세함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유념한다면 우리는 이제 여성 사역 적합의 시대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보다 감성적이며 섬세하게 다양한 선교를 펼쳐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주신 본성이나 성향이 바로 이 세대가 요구하는 시대성과 부합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KPM의 선교는 여전히 남성 중심의 전통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도 KPM을 비롯하여 한국 선교에서 저평가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여성 선교사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 선교사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비전이 없다면 선교 자원의 절반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거나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저는 KPM 여성 선교사의 관점에서 몇 가지 첨언하는 것으로 향후 KPM 선교 전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여성 선교사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정치인이나 사업가, 각 분야의 전문가 등 많은 부분에서 여성 리더십이나 여성 할당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역에서도 남녀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그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고 기능면에서 차별이나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성의 시대를 지난 포스트 모던의 사회에서는 여성의 감성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입니다. 또한 남편 선교사와 동등하게 파송받은 선교사로서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명확히 하고 선교적 사명, 즉 사역적 책무를 남편 선교사와 동등하게 감당해야 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현재까지 선교 현장에서 KPM 여성 선교사들은 교육이나 상담, 그리고 현지인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어린이 사역이나 여성 사역, 무슬림 여성 사역, 사회사업이나 구제사역, 통번역이나 비즈니스 영역 등 다양한 사역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 선교사는 남편을 보조하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나아가 독립하며 때로는 독립적인 사역자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지에서의 실제 역할이나 활발한 활동에 비해 후원교회나 선교사회의 인식은 매우 보수적이고 전통적이어서 변화하는 이 시대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 선교사를 남성 선교사와 동등한 선교 인재로 보지 않고 남편 선교사를 보조하는 정도로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일례로 남성 선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후원과 소통, 교류, 의사 결정에서의 배제, 그리고 남성에 비해 불평등한 재교육의 기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후원교회뿐만 아니라 여성 선교사를 아내나 그저 돕는 배필 정도로만 생각하는 남성 선교사의 인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 선교사 스스로도 자신을 남편의 선교적 보조자 정도로만
인식하는 것은 우리 교단과 교회의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인식이 상호 간에 뿌리 깊게 학습 또는 내재되어서 현 시대에까지 성찰 없이 전수되어 온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제도적인 차별과 편견, 고정관념은 결국 여성 선교사를 저평가하게 되고 활용 가능한 기능과 역량을 축소,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선교 자원에 큰 손실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 선교사에 대한 이러한 존재의 부정과 인정의 간극 속에서도 1인 다역의 역할과 사역을 감당하느라 수많은 여성 선교사들이 번아웃 상태에 놓이게 되거나 중대한 질병을 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 선교사의 영육 간의 건강과 선교 사역의 효율성을 위해 여성 선교사에 대한 인식 개선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여성 선교사 스스로가 남편 선교사나 후원교회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어야 하고 자신은 남편의 부록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 임무를 수행하도록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자신의 정립 또는 사역적 자립 또 나아가 남편 선교사와 연립 즉 동역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남편 선교사 역시 여성 선교사를 다른 남성 선교사와 동등하게 동역자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 후원교회는 여성 선교사를 독립적 사역이 가능한 선교사로서 인정하고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실천적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정과 존중 가운데 여성 선교사는 남성 선교사와 함께 더욱 가치 있고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성 선교사 역량 개발을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국 초기 외국 여성 선교사들의 업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이나 의료, 여성 리더, 상담, 복지, 케어 등 모든 영역에서 활동했고 때로는 남편의 죽음 뒤에도 거룩한 헌신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을 통해 오늘의 한국교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KPM 여성 선교사들이 그들의 과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훈련된 전문 여성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 선교사가 파트너십을 가지고 사역하다가 남편 선교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먼저 소천했을 때 여성 선교사는 사역을 접고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유지하고 발전하고 계승할 역량이 충분하다면 그 사역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기에 우리 교단도 평소에 여성 선교사의 역량 강화 방안을 강구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에 토론자는 KPM이나 신대원 혹은 고신대학에 여성사역연구소 설치를 제안해 봅니다. 학문적인 연구와 함께 여성 사역자들의 비전과 전문성을 키워주고 선교에 필요한 자격증 과정과 학위 과정을 지원하고 다양한 훈련 과정과 여성 지도력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여성 선교사의 모임이라면 대부분 위로와 은혜 위주의 모임이었습니다. 물론 모임 후 평가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생각됩니다. 여성 선교사들 중에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도 남편 선교사에 비해 본국에서의 사역 경험과 훈련 부족, 그리고 배려와 기회의 부족 등으로 선교지에서의 사역 추진력이 약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여성 선교사들도 현지인을 선교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기능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체계적으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능을 갖춘 여성 선교사들을 선교 인재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미 다음 세대에서 여성 인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여성 인력 개발센터라든지 여성 인재 아카데미 등 여러 기관을 설립하고 여성 인재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사회는 이러한 전문적인 기량을 갖춘 여성들의 활동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단과 선교가 미래 사회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이 스텝이 결코 이 정부나 사회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의 2년 이상 장기 선교사 중 여성 선교사의 비율은 52.7% 정도로 남성의 수를 앞서고 있습니다. 이들이 단순 인력에 머무르지 않고 선교를 위한 필수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여성 선교사에 대한 지금까지의 보수적이고 전통적이며 제한적이고 차별적인 시선을 걷어내고
선교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강화시킬 방안을 적극 수립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KPM이 선진 선교 교단으로 거듭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5분을 더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리라 생각합니다. 십자군의 선교 포럼이 아니라 십자가의 선교 포럼을 하고 있는 것을 감사드리고, 저희들은 정시에 시작해서 정시에 마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로 생각합니다. 4시 50분부터 시작하겠는데 4시 45분 정도까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